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1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실공사 책임, 그러니까 현장 소장한테 아주 중형이 내려졌는데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재난 관련된 걸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너무나 기억에도 좀 생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에 오송 궁평 2교 궁평 2교 지하차도에 물이 완전히 잠겨서 약 14명의 인사사고가 났고요. 전체적으로는 15일 날, 2023년 7월 15일 날 폭우로 인해서 17대의 차량이 그 지하차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길이가 한 400m 조금 넘는 길이에 거기 들어가서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빠져나오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작년 3일 동안 한 500mm 이상이 그 충청북도에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거기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침수가 된 것으로 처음에는 판단을 했으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나 특히 이제 KBS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미호강의 범람이 주 원인이었다. 미호강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7월 15일 날 8시 30분에 침수가 되기 시작해서 약 14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한 16명 정도의 부상자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4시간 정도의 인명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빼는 시간만도 만 하루 이상이 걸렸던 아주 굉장히 큰 참사였고 이렇게 그런 정도의 호우에 이렇게 많은 인명이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사고였다. 그리고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그런 재난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그때 이제 기억이 생생한 게 교수님께서 이 참사가 발생한 날에 저희 KBS 특보가 있었어요. 뉴스 특보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했었죠. 그때 이제 출연하셔갖고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제방 붕괴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저희도 이제 KBS 재난방송이 아침 새벽부터 방송을 하면서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그 전에 충청북도에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그 전에 이제 괴산댐이라고 하는 데서 괴산댐이 원류가 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보고 그때 KBS에서 아마 모든 방송국에서 아마 최초로 재난방송에서 미러링 기능을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러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그때 같이 방송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궁평 지하차도인데요. 여기서 저게 참사가 난 곳이군요. 여기가 한 400m 정도 되고 요 위가 철길이 지금 고속철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미호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그때 확인을 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 중 교량이 보였습니다.
공사 이제 중 교량이죠. 제방이 이렇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공사 중에 교량을 하게 되면 제방을 일부를 절개를 하고 공사용 도로를 진입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축조한 부분을 일부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네. 혹시 이 부분에서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었죠. 네. 불과 여기서부터 공평 지하차도까지는 한 200m 정도밖에 예.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붕괴돼서 미호강에서부터 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순식간에 물이 찼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억이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같이 이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제 저희 앵커분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네. 그로부터 이 부분이 원인이 추가로 속속 밝혀진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의 저러한 그 주장이 결국 지금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도 원인 중에 하나로 저거 꼽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터져 있었는데 보통 이제 위성 사진이 공사를 지금 이 위성 사진은 완성이 되는 게 한 2년 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완전히 끝났었다면 이 제방이 다 보강이 됐었을 텐데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서 분명히 제방이 일부분이 붕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그 500mm 비가 왔을 때 그 전날, 그러니까 7월 14일 날 5시경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었고요. 새벽 4시에 당일, 그러니까 15일 새벽 4시에 홍수경보라고 하는 것은 제방이 넘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학술적인 용어로는 계획홍수위보다도 더 높은 수위를 홍수경보에 따른 계획홍수위라고 하는데 계획 홍수량을 넘는 부분들이 4시 10분경에 있었죠. 그래서 이미 그때는 이제 홍수통제소라고 하는 곳에서 홍수경보를 발령을 했었거든요. 그랬으면은 사고가 난 지역 날 때가 8시 30분경이었으니까 약 4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때만 하더라도 4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6시 10분경에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에 즉 우리가 홍수 통제를 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 금강 홍수 통제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흥덕구청에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의 이 지금 미러링에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 당시의 하천에서의 네. 계획 홍수보다 훨씬 많은 물이 이렇게 넘어오면 그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초속 한 5m 이상, 즉 초속 5m의 그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이 지하차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에 들어온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거나 차가 진행할 수 있는 정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통제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현장 소장의 혐의 요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재판에서 네. 이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현장 소장 같은 경우는 그 미호천교 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서 기존 제방을 철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예. 이 임시 제방이 결국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그러니까 원래의 제방은 해발 기준으로 31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네. 또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제방보다 한 1.5m 정도 낮게 제방을 쌓아서 공사용 도로 진입도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제방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넘치지 않았을 거고 첫 번째. 기존 제방 그대로만 있었다면. 그렇죠. 그 수위가 넘치는 시간이 정확하게 기존 제방과 가설 제방 그 사이로 넘는 그 수위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1.5m 이하에 있는 그 가설 제방을 넘어서 들어왔고요. 이 가설 제방이 두 가지를 충족을 못했는데 하나는 1.5m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방은 하천법에 의해서
여유고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여유고라고 하는 것은 설계 홍수위보다도 각 홍수량별로 여유를 두는 높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호강 같은 경우는 1.5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하천법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설계 기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충족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준보다도 약 70cm 정도가 낮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방보다도 낮아 있었고 두 번째는 가설 제방이라고 할지라도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인 공사 왜 그렇게 공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교량이라든지 하부의 그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더 낮췄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제방이 높으면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차량이 진입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따라서 그 부분들을 좀 낮춰져 있었고 두 번째는 아마 설계 감리나 또 시공하는 측에서의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했을 지금 굉장히 거라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편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감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기관이 왜 놓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시공이 있고요.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은 그걸 직접 시공하는 데가 있고요. 감리는 감리 기관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감리를 공사기간 중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은 행복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으로 보자면 행복청에 있는 관리 감독 기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리가 그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감리와 시공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감리 기관은 시공사의 시공비에서 감리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시공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낮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뭐 그런 정도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 한번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좀 눈 감아주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관행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이게 시공과 감리가 분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것은 감독에서부터 감리, 시공까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부족한 현상, 부실한 현상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설마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넘어가겠냐? 이게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최소한 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기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건데 시설 기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설계 기준조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충청북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이 오송 참사 이후에 기존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이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하차도 30곳에다가 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겠다. 뭐 등등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늦었지만 뭐 환영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 30곳에 자동 차단 시스템 그리고 이제 4인 공무원들 이제 4명당 1명씩 관리 주체를 이제 삼고 또 설계 기준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돌이켜 보면 지자체가 해야 될 일과 중앙부처가 해야 될 일, 각각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협조 관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관리 부서의 어떤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든지 깊이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홍수라고 하는 것이 비단 오송 지하차도 침수처럼 강에서 범람하는 외수의 범람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심지 내부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 도시 침수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충청북도가 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환영할 만한데 이것을 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같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도 해요. 하천 기본 계획의 설계 빈도를 좀 올려야 된다. 상향해.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하천의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하천마다 이 하천에서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100년에 한 번 올 건지 200년에 한 번 올 건지 그런 정도의 물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제방 높이를 결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빈도라고 하는데 설계 빈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30년 빈도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의 양을 우리는 도심지에서 물을 뺄 수 있는 정도로 하수관을 설계를 하고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 물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제방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러니까 88 도로라든지 강북 강변도로라고 하는 것이 물론 거기는 도로이지만 그 높이는 한강의 200년 빈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제방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빈도를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의 지방하천 경우는 한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 정도고 소하천 아주 지역에 있는 소하천 경우는 50년 혹은 8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 설계 빈도를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지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설계 빈도를 올리게 되면 제방을 증고를 해야 되는 높이를 증고를 해야 되는데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구간만 단절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속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 빈도가 100년인데 200년 빈도로 올리게 되면 연결돼 있는 구간을 전부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계 빈도를 올리는 것은 일률적으로 올린다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설계 빈도를 옮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주 위험하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빈도를 좀 옮기고 이제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설계 빈도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지역 같은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설계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기후 변화의 탄력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설계 빈도를 좀 이제 조정하는 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설계 빈도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급한 거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슷할 텐데 준설, 하천 준설이라도 좀 하면은 범람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자기가 하면 되는데 충청북도가 또 환경부에다가 요청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이제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천은 이제 미호강 같은 경우 이제 국가하천 구간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환경부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가 거기에는 하천 제방 사업이라든지 하천 정비 사업을 환경부가 하게 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가 그러니까 시도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호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구간은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즉 국가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 조절과 홍수 하천 정비를 위해서 준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뭐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제 하천에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10년 단위의 계획 수립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긴급 복구라든지 긴급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으로 많은 이제 저희한테 참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이 이것 좀 해야 된다.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있다. 지방자치는 이걸 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나는 걸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국가하천 구간은 잘 살펴보면 국가하천 구간에서 홍수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동안에 투입을 많이 하고 하천 정비의 개수율이라고 하는데 하천 정비의 국가하천의 사업 비율이 한 80%는 다 이미 끝나 있거든요. 지방하천은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나는 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5배에서 7배 정도 많이 나고 그 위치나 개소수로 보면은 한 10배 이상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국가하천보다 대하천보다는 중소규모의 하천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정비 비용을 국가가 50%, 지자체가 50%로 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쭉 하다가 2021년부터 전체 그 비용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조 원이라고 하면 국가 비용이 1조 원이면 그럼 지방에서 같이 들어온 매칭 비용이 그러면 50%가 2조 원 정도의 사업인 거예요. 이것을 전부 지방으로 이관을 했어요. 이관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그것을 임의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쓰기는 쓰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거보다 먼저 앞서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 부분들을 뒤에 쓸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단체장 입장에서 보자면 뭐 표에 조금 더 보탬이 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 여름철에 홍수기가 지나면 여기에다 쓰는 것보다는 조금 뭐 회관이라든지 뭐 다른 것을 지어서 더 가시적인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에 쓰는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쉬운 거죠. 따라서 이 지방하천으로 이관된 한 1조 원의 비용이 정말로 적재적소 적기에 쓰여져 있는가에 대한 것은 국가가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천이라고 하는 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류, 하류가 어느 한 곳이 빠져 있으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상류가 투자가 안 돼 있으면은 상류가 피해를 보고 상류가 투자가 돼 있는데 하류가 투자가 안 돼 있으면 더 큰 피해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계획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지금 같은 기후변화 시기에 굉장히 국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국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천이 국가 건지 이 하천이 뭐 지방 건지 그걸 어떻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는 이제 국가하천만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 침수 우리가 내수라고 하는 물이 안 빠지는 우리 지금 뭐 잘 알고 있듯이 신도림동에서 반지하 침수가 났다든지 강남역이 침수됐다든지 그다음에 광화문이 침수됐다든지 이런 도시 침수 즉 내수 침수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그런 이제 도시 침수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하천에서 물이 안 빠지면은 내수 침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포항의 그 아파트 지하차도 침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하천의 냉천이라고 하는 하천에 물이 범람이 됐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서 아파트의 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처럼 즉 내수와 외수에 연계해서 그걸 통합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같은 중앙부처라고 할지라도 댐의 설계 기준과 댐의 방류 기준하고 하천의 설비 기준하고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댐에서는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가 오는 것을 방류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하천이 지방 하천인 경우에 100년 빈도의 제방으로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호 연계돼서 통합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대하천과 소하천의 합류부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2020년에 화개장터
네. 예, 거기가 잠긴 것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천과 빗물 펌프장, 도심지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오송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 제각각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을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는 그래도 계획을 하는 것이고 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들이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부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깊이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책임만 주어지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거기 가면은 깊이 부서 가게 되면 빨리 그 부서를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좀 전문성을 기르는 그런 제도적 보완,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겸해서 좀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교수님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중앙정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런 하천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댐, 하천, 내수 침수 요거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관리 주체가 우리가 환경부로 물 관리가 통합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댐은 산자부, 즉 한수원에서 지금 아직도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한 2만 개가 넘는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는 또 농림수산식품부, 즉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또 각 시군에서 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해 관리 입장에서 보면은 댐에서 재해가 나는 거나 하천에서 재해가 나는 거나 저수지에서 재해가 나는 거나 소하천에서 재해가 나는 거나 아니면은 하수도에서 재해가 나는 거나 다 똑같은 재해인데 관리 주체가 다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처 간의 칸막이, 또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재난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만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런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통합, 그 윗단계에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관련된 어떤 뭐 비서관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있어서 이걸 좀 통합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재난 당국이나 또 시청자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요새는 쓰지 않고 기후 위기라고 말을 씁니다. 즉 그것은 거의 이제 일상화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됐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후 변화에 대한 재난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단시간 우리가 이렇게 재난 시기라든지 홍수기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예방,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어떤 목숨과 재산은 본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위기관리 매뉴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도 대비를 해야지만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장석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